어려운 학교 생활을 쉽고 빠르게 11대 학생회가 도와드립니다. 편의점.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인사를 또 드리게 되네요. 우린 왜 맨날 오랜만에 인사를 드릴까요? 오랜만에 만나서 녹음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한 달에 한 번 녹음하기가 좀 이렇게 좀 힘이 듭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좀 힘차게 시작을 해 볼게요. 네. 먼저 또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기획국장을 맡고 있는 손상범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학생회장 박세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같이 진행을 해주시는 양 씨가 이제 요즘 바쁘신 경무에 이제 시달리다 못해 결국 펑크를 내버리고 마는 그런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양 씨가 없는 대신에 긴급하게 이제 제가 카톡을 해서 근처에서 이제 미트볼을 드시고 팬케이크를 맛있게 드시면서 염장을 이제 지르신 덕분에 이제 제가 좀 불렀습니다. 우리 학생의 쩌리 게스트분들 잠깐 인사 한 마디씩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쩌리 게스트 댓글 소녀 차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댓글 소녀 차수정님 오셨고요. 네, 사무국장이자 요즘에 비선실세로 유명한 김다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비선실세님까지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시고 또 한 분 더 아주 특별한 분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냐면은요, 정말 미모와 작은 얼굴을 자랑하고 계시는 옥수동의 강라임 씨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여기 너무 정치적인 프로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강현주 교수님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네, 아무튼 정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여러분들이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 제가 언제나 진행만 했다 그래 진행을 당하게 되니까 정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얘기를 듣다가 이제 네. 교수님이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겠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기는 안 할 거고요. 자제할 거고요. 네. 진행 본능 자제할 거고요. 네,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저희 과에도 비선 실세도 있고 또 댓글 알바도 있고. 네, 이게 나라 꼴이 뭐가 되겠는가. 심지어 경희사이버대 문화예술 경영학과 이런 게 존재하는데 거기다 내 제목을 강라임이라고 붙였어요. 이게 무엇인가. 문제 제기 정말 강력하게 하고 싶습니다. 자괴감이 들진 않으신지요? 자괴감, 이러려고 여기 왔나. 자괴감 됩니다. 진짜. 자괴감 됩니다. 네. 네, 오늘 강라임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자괴감 드는 특집. 제목은 공부해라 이것들아입니다. 네, 어김없이 또 공부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뭐 역시 모름지기 학생이란 또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이제 2주 남았나요? 또 역시 벌써 빨리 돌아오나요? 여기 뭐 시험 이제 기간 얼마 안 남은 분들의 마음은 좀 어때요? 조급합니다. 어때요? 별로 아무 생각 없이. 아니 요즘 좀 하루가 너무 일찍 시작해서 몇 시에 시작하는데요? 저는 요즘 5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나랑 막상막한데? 난 새벽잠이 없어서 그래. 늙으면 다 그래. 늙으면 다 그래 이것들아. 새벽에 시작하는 느낌은 어떤가요? 새벽 공기즘. 알람을 일단 한 10개 정도 맞춰놔야 되고요. 네. 혹시 모를 지각에 대비해서. 아이고 세상에 웬일이야. 네, 그리고 밤이 아주 짧습니다. 한 이제 10시만 되면 이제 눈이 감기 시작하면서. 맞아. 네. 나도 지금 감기고 있어. 벌써. 아이고. 완전 감기기 전에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시험이 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역시 시험 준비는 팟캐스트 1회와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은 실장님을 모시고 진행한 팟캐스트. 저희가 이거를 녹음을 하기 전에 잠깐 저희 지금까지 한 5번 정도 녹음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조회수가 얼마나 되나 싶어가지고 봤더니만 1회에 은 실장님 모시고 진행한 첫 번째 시험 특집이 202회가 넘더라고요. 압도적으로 높네요. 그렇죠. 네. 이게 약간 좀 주변에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팟캐스트 듣고 재밌다고 약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는 오늘도 힘차게 녹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 춥지 않아요?
내일 더 춥대요. 내일 -6도라던데. 음. 다들 입 안 돌아가시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심야가 짧고 새벽이 빨리 오시는 분들은. 그러면서 5시에 일어난 나를 지금 전철역에서 20분 정도 걸어야 되는 이곳으로 오게 했단 말이야. 이게 지금 맞는 상황이야? 가실 때는 꼭 택시를 타고 네. 가시길 네. 마치 바랍니다. 택시비를 줄 것처럼. 네, 다음 질문이요. 김다빈 씨, 쩌리시면서 좀 끼지 마세요. 이게 바로 비선실세의 힘입니다. 이게. 오늘 이제 그래서 이제 강현주 교수님을 이제 모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팟캐스트 올해 이제 팟캐스트도 이제 서서히 좀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좀 진행을 할까 하다가 한 달에 한 번 녹음을 하니까는 교수님을 한 달에 한 번씩 한번 초대를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번 달에는 먼저 강현주 교수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가나다 순이지?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네. 근데 사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더 큰 뭐 이유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학과의 수건 사업이었죠. 대학원 입시가 이제 11월 14일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며칠까지죠? 12월 9일까지 1차 입시. 네, 1차 입시를 시작을 해서 이제 첫 달에는 이제 대학원 기념으로 강현주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12월 달에는 학부 입시 기념해서 전한호 학과장님을 모시고 마지막으로 1월 달에는 영구년을 떠나시는 심 교수님을 바이바이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교수님 3부작을 교수 3부작이라. 야 진짜. 이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강현주 교수님 하면은 사실 뭐 많은 학우님들이 다 강의를 좀 많이 들으셨죠. 어떤 강의 진행을 하셨죠, 교수님께서? 여태까지 내가 한 강의가 대중문화론, 예술 소비자도 있었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은 전혀 듣지 못했던 네. 초기 강의들이고요. 공연예술축제의 세계적 동향이라는 강의가 있었어요. 제가 헬기 타고 가다가 떨어지는 낙하산도 없이. 그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떨어졌는데 아무도 받쳐주지 않는. 어머. 그래가지고 학생이 강력하게 이제 문제 제기를 교수님을 이렇게 죽일 수 있냐. 그래가지고 낙하산을 붙여준 그런 강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교육부 장관상을 탔었죠. 그게 AAA 등급 맞습니다. 네. 별걸 다 알아 우리 박세희 그러게요. 박세희 학생은. 아무튼 하다 막 너가 너무 잘하니까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니 내가. 나도 모르게 나오네. 그 다음에 또 내가 재밌게 했던 강의 중에 하나가 작년에 문화예술 협력 네트워크론이라는 강의가 좀 현장성을 좀 더 살리려고 해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담당하셨던 정철 교수님이랑 같이 진행했던 것도 있었고, 제 강의의 특징으로 치자면 아무래도 신보성 교수님이랑 같이 강의하는 게 그쵸? 많았다. 네. 그게 다른 과에서도 사실 찾아볼 수 없는 콤비네이션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하듯이 두 분이 굉장히 사이가 좋으신가 보다. 이 팟캐스트를 심 교수님이 들으시지는 않겠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끊어야 할 것 같은데. 아니 제 말이 진짜 이건 진심인데 그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은 만들다 보면 심 교수님하고 툭탁툭탁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서도 그 다음 학기에 또 내가 이제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면 교수님이 또 하자고 해. 그래서 계속 만드는. 내가 보기에 한 5개 정도 만든 것 같은데요. 심 교수님하고 같이 공동 강의를. 네.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창조 경영이랑 그렇죠. 그다음에 예술가 창업, 생활예술론. 예술 창업 지금 생활예술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었? 교양 강의도 하나 있었고요. 문화 콘텐츠로 세상 읽기. 읽기 그것도 있었고. 그것도 들었구나. 뭐 하여튼 이래저래 꽤 많았어요. 네. 여러모로 좀 우리 학과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본 베이스가 되는 과목들이라던가 아니면 좀 현장성을 좀 강조하시는 그런 과목들을 많이 좀 담당을 하셔가지고 또 우리 학과에 또 간판 교수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학우님들이 좀 익히 알고 계시지 않을까. 익히 알아서 피해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 간판을 피해 다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좀 강현주 교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잠깐 좀 알겠습니다.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문과를 나오셨었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맞습니다. 이제 기자 생활을 하셨고요. 네. 어떻게 처음에 이제 기자 생활을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국문과를 간 이유도 사실은 그런 기자 생활이나 소설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간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소설이라는 건 내가 정말 그 예술가 창업에서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너무나 배고픈 직업이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에 밝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누구한테 월급을 받지 않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라는 욕망이 컸기 때문에 소설가의 길은 일찍이 포기하고 기자 일을 시작하게 된 건 사실은 내 이 얘기는 아무한테도 안 했었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핵심적으로 공부했던 거는 카피라이터가 되는 거였어요. 광고 산업에서 헤드 카피 쓰는 일이 굉장히 재밌게 보였거든. 그래서 내 기억에 그때 상당히 비싼 돈을 내고 무슨 유명한 카피라이터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계속해서 그런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광고 회사에 뭐 제일기획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갈 생각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정치적 팟캐스트니까 이런 얘기 솔직히 하는데 제가 이제 86년도에 이대 국문과를 들어갔는데 87년도 6.29 선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사태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역사겠지만 그런 식의 어떤 여러 정치적인 격변을 나도 나름대로 몸으로 겪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요새 광화문에서 보면은 이렇게 전경한테 꽃 따라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미 이대 앞에서 전경들 쫙 서 있으면 꽃 따라주고 막 우리끼리 울고 막 그런 사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특별히 정치성이 있었다기보다 정치적인 것에 무관심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그 시대의 어떤 자본주의의 산업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4학년 때 이제 카피라이팅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전형적인 자본주의의 꽃이구나. 상품 광고를 위해서 내 글을 팔아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회의가 들던 중에 또 이것도 역시 역사라서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뿌리 깊은 나무라고 80년대 초중반을 주름 잡던 굉장히 좋은 잡지가 있어요. 근데 그 잡지가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통폐합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졌지. 이제 그 없어진 이후에 84년인가부터 뿌리 깊은 나무를 발행했던 한창기라는 사장님이 다시 세미기 포물이라는 잡지를 창간을 했고 근데 거기서 이제 사람을 뽑는다는 얘기를 내 친구가 해준 거예요. 광고를 그때만 해도 신문사에 이제 광고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지원을 해봤어요. 그래서 합격이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류 낸 사람은 1,200명이었대요. 1,200명 중에 6명을 뽑은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때 최순실이 나를 도와줬던 것 같아. 하늘의 우주의 기운이 감돌았던 거군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처음에 들어가서는 내가 생각했던 거는 월간지 기자였는데 거기는 이제 출판 파트도 있었어요. 그 회사 안에. 처음에는 출판 파트에서 한 1년 정도 일을 했는데 나는 이제 그 출판 파트보다 이렇게 액티브한 테마를 다루는 월간지 쪽으로 가고 싶어서 굉장히 애를 썼는데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 출판 작업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그 뿌리 깊은 나무라는 이름으로 출판사는 계속 지속되고 있었는데 그 출판사에서 냈던 이제 그 책 중에 하나가 민중 자서전이라고 예를 들어 뭐 화전민 할머니라든가 그러니까 이 시대의 역사 어떤 정사에 기록될 수 없는 사람들의 생애사 이런 것들을 구술을 받아서 그 사람의 일생을 책으로 한 권의 책으로 내는 그런 작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 세미기 품물 기자만이 아니라 이제 뿌리 깊은 나무 시대에 기자를 했었던 예를 들어 전 국립극장장인 김명곤 씨 그리고 고도원의 아침 편지 쓰시는 고도원 씨도 저희 뿌리 깊은 나무 선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문화 권력이라고 하실 수 있을 만한 분들이 그 민중 자서전에 한 권의 책을 맡아서 다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 일원이 됐으니까 나로서는 굉장한 명예지. 근데 그 책이 그러니까 혹시 누구라도 좀 그런 화전민의 생애사나 이런 거에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그 책은 아직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책은 할머니 말씀을 예를 들어 진부령에 사신 할머니 말씀을 들으면은 표준어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주석을 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주석 다는 작업까지 하면서 그 화전민 할머니가 사시는 동굴 같은 딱 들어가면 내가 벌레를 굉장히 싫어하거나 여기 벌 들어오면 난 일단 나가. 난 도저히 이 방에 있을 수가 같이 공존이 안 되는 거야 나는. 근데 거기 화전민 할머니 방에 딱 가면은 그냥 내가 객이고 벌레가 주인이기 때문에 벌레를 깔고 자는 거지. 무슨 걸리버 여행기에 왜 거인을 이렇게 소인들이 묶잖아. 약간 그런 형국으로 자는 거야. 그런 걸 이제 경험하면서 한 달 동안 할머니랑 있으면서 구술사를 받고 그랬었는데요.
아무튼 기자가 된 거는 뭐 그런 식의 일종의 공채였는데 들어가서 겪었던 경험은 내가 생각했던 어떤 스마트한 기자 일이라기보다 초반에는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 네. 그렇군요. 네, 이어서 저도 질문을 네. 하겠습니다. 네. 손상기? 뭐 아까 뭐 상범기요. 아 미안 상범기. 네. 그럼 이제 학부를 국문과를 졸업하시고 이제 네. 교수님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일에 유학을 가게 된 계기라든지 아니면은 그쪽에서 예술사회학 전공하시게 된 계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독일 유학은 다시 말하지만 여기가 정치적 미디어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아니 나 이 얘기를 정말 강의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 새명의 품물이라는 잡지에 내가 3년 반인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 뿌리 깊은 나무의 출판인이자 새명의 품물의 이제 출판을 하셨던 그 사장님이 이제 한창기라는 분이 여러분들 찾아보면 알겠지만 역사에 굉장히 우리나라의 문화사의 한 방점을 긋는 대단한 분이신데요. 그런 분이시지만 노조 활동은 굉장히 싫어했어요. 오. 근데 우리는 노조를 만들었고 그 새명의 품물에서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고 하다가 다 잘렸어요. 이게 의외네요. 그러니까 다 잘렸다는 게 그쪽에서 우리한테 나가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이제 마치 기업에서 하는 전형적인 책상 빼고 방식으로 그런... 이제 나한테 갑자기 그 몇 권 있지도 않은 도서관에 책을 정리하라는 둥 기자한테 아이고. 뭐 그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일을 계속 몇 달 동안 아무것도 안 주고 우리는 그냥 계속 집에 사무실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일종의 이제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진 거죠. 새명의 품물 기자들이 더 이상 다른 잡지사에 취업할 수 없는 형태로 이미 소문이 다 돌았기 때문에 그 한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내가 잠깐 그 다른 길로 갔던 게 이제 1년 동안 방송 작가 일을 한 거죠. KBS와 SBS에서. 그런데 또 거기 들어가 보니까 이 PD들의 횡포가 또 장난이 아니더라고. 난 방송 작가로 들어간 약자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일을 하다가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근데 이제 거기에는 내가 결혼한 내 남편이 이제 독일 동문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독일에 가서 유학을 하려는 생각을 옛날부터 했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일단 가보자였어요. 정말 공부할 생각은 없었어요. 여러분 이 기회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뭐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도 정말 그 국내에서 대학원을 가볼 생각도 안 했고 독일에 갈 때도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독일에 가서 보니까 그 공부의 분위기 말하자면 되든 안 되든 던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왜 기자들도 질문 잘 못한다고 오바마 기자회견 이럴 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틀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잖아요. 더군다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근데 독일은 그렇지가 않더라고. 진짜 내가 독일에서 사회학 할 때 정말 팔짱 끼고 애들을 가만히 보면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렇게 오래 할 수 있다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쳐다본 적이 너무 많아. 그런데도 그 의견들을 존중하는 게 걔네들한테는 이제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나도 공부할 맛이 나더라고. 그리고 나의 엉뚱함과 어떻게 보자면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생각조차도 교수가 다 수용해주는 분위기 이런 게 좋아서 공부를 계속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독일에서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예술사회학을 왜 공부하려고 했느냐 그 계기를 물었는데 어차피 나는 이제 국문학을 공부했고 그다음에 잡지사에서도 문화 비평, 문화 파트를 계속해서 글을 썼었고 나로서 이제 문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 이슈였는데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 아마 여러분도 대중문화론 이런 거에서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 소위 비판 이론이라고 하는 그 아도르노와 호르카이머가 얘기하는 그 문화 산업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 이것이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이론이었기 때문에 그걸 배우러 독일에 가서 그 사람들도 사회학자거든요.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인데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예술 분야에서의 산업 구조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고 그러다가 이제 사회학 분야에서 예술을 연구하는 예술 사회학을 하게 된 거죠.
짧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된다. 너무 자꾸 길어진다, 그지? 네. 어쩔 수 없죠. 짧게 답변할게. 해봐. 그러면 학교 얘기로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네.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음.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로 오셨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은 이 학과를 만들기까지의 과정도 또 궁금한데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도 또 한번 소개를 조금 해주시겠습니까? 그쵸. 올해가 학과가 만들어진 지 이제 10년 10년. 그쵸. 딱 10년 되는 해인데 교수님 딱 10년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아니 정확히 말해서는 나는 이 학교 2007년 3월에 들어왔는데 2006년 3월에 이미 학과는 만들어져 있었어요. 내가 들어왔을 때. 근데 지금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학과인가 이름 학과명이 바뀌어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거기 계셨던 김지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행정적인 학과장으로 일단 1년을 버티셨던 거지.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전공을 한 교수는 없고 행정적인 학과장만 있는 상태로 1년 동안 학생들이 들어와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육과정 안에서는 다 외래 교수님들이 가르치시고. 그래서 나도 황당했던 게 일단 문화예술 경영학과라고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나를 놔두고 떠나시더라고. 자기 과로 돌아가신 거지. 그래서 1년 동안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나한테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두 개의 과에 그 MT도 가야 되고 뭐 아이고. 등등 그런 걸 다 해야 되니까 혼자서. 그래서 이제 내가 와서 그때부터 사실 교육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발생을 했죠.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 사이버 대학교에 대한 인식이라는 게 지금하고도 또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런 편견들하고 싸워나가는 작업도 사실은 못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좀 에피소드처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어떤 그러니까 학과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학생 하나가 나한테 와서 이제 그때 무슨 행사가 있어서 뒤풀이 이런 걸 하는데 갑자기 울면서 교수님 제가 그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회사 안에서도 좀 인정받고 그러고 싶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 예술 경영에 대해서 뭐 정말 쥐뿔도 모르고 이런 자기보다 어쨌든 오프 대학에서 소위 좋은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다 승진을 하고 자기만 탈락이 되는 그 상황이 너무 슬프다고. 근데 뭐 객관적인 현실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딱히 말은 못 해주고 그냥 위로만 해주는 상황이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의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졸업해서 잘했던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경희사이버대 문화예술 경영학과의 위상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내가 제일 자랑스러울 때가 이제 졸업생들이 가서 어느 대학원에 갔다든가 그럴 때 너무 잘한다. 그런 피드백을 교수님들한테 받을 때 그리고 더 분명한 거는 사실 제가 예술 경영 분야의 전문가로서 외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그 뭐 학교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러분들도 생각하겠지만 그 하늘을 날아다니는 학교들을 포함해서 적절한 비유였습니다. 네, 그런 그 학교의 소위 학벌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이상 큰 힘을 지니지 못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 사람의 실력 네. 혹은 인성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워낙 그런 학력 인플레이션 혹은 학벌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어떤 특정 대학을 이렇게 싸잡아서 비난하고 싶진 않지만 최근에 SNS에서 누가 이렇게 정리해놨더라고 그 오적 뭐 이런 것처럼 그 일본 일제 시대에 어느 대학을 나온 나쁜 놈들 요새 나쁜 놈들 중에 어느 대학을 제일 많이 나왔나 했더니 S대다.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네. 서울대 학생이 들으면 굉장히 위험한. 본 의견은 저희와는 네, 무관함을 상관없습니다. 발표합니다. 나는 네. S대라 그랬다. 나는 너 서울대 네가 그런 거야. 네, 본 뭐 서강대도 의견. 있죠. 뭐. 그럼 네, 우리 성신여대도 뭐, 있고 네. 숭실대도 있어. 네,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0년 만에 이제 드디어 음. 대학원까지 만들어 그러네요. 이제 대학원으로 넘어갑시다. 거의 수건 사업이었죠. 아.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꽤 오래 전부터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대학원이 지금 다른 전공이 개원된 게 아마 한 3, 4년쯤 됐을 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때 이제 우리가 작업을 같이 했고 근데 그때는 교과부의 규정이 굉장히 엄격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사이버대학교가 지방대의 TO를 다 가져간다 이런 게 실제였고 또 그런 비난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거기다 대학원까지 열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지방대가 완전히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과부가 정말로 오프대학보다 훨씬 더 그 엄격한 그 기준을 들이댔어요. 여기 너네가 대학원을 만들려면 이런 걸 다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뭐 그 이제 학부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학부에 계신 교수님들의 논문 실적이라는 게 뭐 엄청나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근데 그런 걸 다 갖췄는데 우리 과는 문제가 교수 수가 한 명 부족하다는 거. 그때는 심 교수님하고 남아 두 분만 있었거든요. 계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교수 한 명을 더 채용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이제 관건이었는데 워낙 우리 경희학원이 또 교수 뽑는데 엄격해요. 그래서 파이널까지 누군가 오셨다가 떨어져서 우리 과는 신청을 할 수가 없었지. 아이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만 잔뜩 쌓아놓고 심 교수님하고 나하고 계속 그냥 이 관련된 작업만 하다가 결국 실패했죠. 네. 아 끝인가요? 끝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지금의 상황은 어떠냐면 마무리하려고 지금 잘 정돈하려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지금 기왕에 만들어진 전공들에서 그 TO를 약간 분산해서 과를 몇 개 더 만들자라고 해서 이번에 시밀 리더십 뭐 가버넌스 네. 과정하고 문화예술 경영학과가 만들어졌는데 그 몇 년 동안 저는 이제 계속 보고 있었죠.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왜냐하면 제가 대학원을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그러시지만 우리 과에 굉장히 보석 같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버대학교 학생들의 큰 매력 중에 하나는 나는 물론 100%다 그렇진 않지만 그 학습 동기, 모티베이션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누가 시켜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세대만 해도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좋은 대학 4년제 대학을 졸업한다는 건 일종의 디폴트 그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어떤 것처럼 생각이 돼서 그래서 부모님들이 대주는 등록금으로 이제 대학을 그냥 이렇게 가는 호의호식하면서 가는 친구들도 꽤 많죠. 근데 이제 사이버대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돈을 벌게 되는 상황이 돼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 금쪽 같은 돈을 이 정말 어려운 시대에 그걸 등록금으로 바쳐가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공부의 소중함이 더 뭔지를 아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 중에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타입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고 빨리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처럼 나도 굉장히 늦깎이 28, 29이 돼서 공부가 재미있구나. 공부가 어떤 의미가 있구나를 깨달은 전형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학부에서 그런 공부를 늦게 시작했는데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이런 연구라든가 책을 깊게 읽는다든가 이런 게 너무 재밌고 그래서 어떤 아주 빛나는 그러니까 교수들은 오래 하기 때문에 질문 하나를 딱 던지면 이 친구의 사고의 깊이가 어떻구나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깊은 사고를 하는 친구들이 우리 과에 꽤 있는 거야. 근데 알겠지만 우리 과에 지금 그 예술 경영 쪽에 전공 트랙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네. 대한민국에 없는 트랙이란 말이죠. 트랙 얘기를 좀 넘어가 볼까요? 그러니까요. 사회적 예술과 네.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투 네. 트랙으로 이제 마련을 했는데 네. 어떻게 이제 이런 투 트랙으로 좀 마련을 하게 되신 건지. 제가 지금 한 3, 4년 전부터 그 문화 정책 분야에서 좀 뭐 특강도 하고 심사도 하고 평가도 하고 뭐 이런 그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문화 정책 아니면 우리나라의 현실 문화 예술 분야에서 계속해서 느끼는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분야가 문화예술 교육 트랙이고요. 내가 예술사회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예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천착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예술을 너무나 어떻게 보자면 도구적으로 혹은 기능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강하다라는 문제의식에 기인해서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를 좀 더 광범위하게 사회로 확장시키고 싶다. 이런 뭐 개인적인 욕심이자 또 지금 한국 사회가 이제는 그런 문제 제기를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판단하에 만든 게 사회적 예술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모 교수님은 모 문화예술 경영학과 교수님은 내가 이렇게 두 가지 트랙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아니 그게 무슨 문화예술 경영이야? 이렇게 말씀도 하실 정도로 그렇지만 내가 이제 아시겠지만 문화재단이 우리나라에 지금 거의 뭐 50개 60개 이렇게 생기고 있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아마 여러분들과 같은 고민을 하는 실무자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제일 그 베이스가 되는 질문이 그걸 거예요. 도대체 예술이 뭐지?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뭐 이런 고민들. 그래서 이제 사회적 예술이라는 트랙에 예를 들어 뭐 내 연구 테마이기도 하지만 요즘 몇 년 사이에 핫 이슈가 된 생활 예술이라든가 뭐 이런 예술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강의도 심지어 우리 그 사회적 예술 트랙에 있는데 저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전공 트랙 테마는 10년이 지나도 유지될 거다라고 저는 장담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원의 그 전공 트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향하는 방향이 뭐 그렇다고 1년 만에 이렇게 유행처럼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10년이 가도 고정불변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술이 고정불변한 게 아니니까 사회가 고정불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나는 지금 2016년도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사회적 예술이고 문화예술 교육 트랙이다라는 신념하에 이제 이걸 만든 거죠. 말하다 보니까 약간 김용옥 씨를 닮았어요. 그래서 방금 뭐였죠? 그러게요. 방금 이상한 성대모사가 네, 지나갔습니다. 방금 뭔가가 지나갔는데 미안하다 얘들아 내가 너무 네. 피곤하다 지금. 못 들은 척 합시다. 그래. 네, 그러면 저도 교수님께 한 가지 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대학원에 들어간다는 거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 것인지 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문화예술 경영 대학원을 들어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인맥인 것 같아요. 인맥. 문화예술 현장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려고 하면 그 인맥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이제 그래서 그 대학원을 가는 경우도 많은데 물론 뭐 여러분도 학부에 있으면서도 워낙 수가 많으니까 인맥을 쌓아 나가는데 좋죠 문화예술 분야 쪽에서. 근데 그리고 대학원에도 분명히 그런 이제 장점이 있긴 하겠지만 사실 저는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후에 30년, 40년 동안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을 할 때 아주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의문들. 그러니까 마치 크리스찬으로 비교하자면은 하나님이 계실까? 뭐 예수가 나를 구원하게 한 것인가? 예수가 부활했을까? 뭐 이런 아주 근본적인 믿음에 대한 질문들. 이런 걸 가지듯이 예술의 역할은 도대체 뭘까? 내가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은 뭐지? 이런 것들을 마음껏 그런 아주 기본적인 질문들을 마음껏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러 들어오세요. 이런 자세를 가지라는 것하고는 다르고요. 어쩌면은 좀 거창하게 말하자면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할 자신의 성찰을 깊이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늘 내 강의가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어떤 딱히 솔루션을 준다든가 문화예술 경영 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뭐 엄청난 곳에 스카우트 된다든가 뭐 이런 걸 저는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일을 하건 간에 갑자기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공허감이나 회의 혹은 자괴감 이런 것들이 들 때 2016년의 단어는 자괴감이야, 그치? 그러게요. 특히 유행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러려고 예술 경영했어 이런 자괴감이 들어. 이럴 때 대학원에서 했던 공부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답을 제시하거나 적어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를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원에 들어온다.
라는 것은 자기에 대한 성찰의 자세 혹은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상태로 왔으면 좋겠다. 그건 굉장히 아픈 과정일 수도 있어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결론은 난 이 분야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어 심지어. 그렇더라도 치열하게 고민했으므로 그 결론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나는 믿어요. 그렇게 되도록 제가 굉장히 노력할 거고. 교수님 공부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네. 더. 어떻게 알았니 너? 얘가 지금 어떻게 알았지? 나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거든. 왜냐하면 정말 학부에서 이야기하던 것과는 달리 여기 들어오는 분들 지금 이미 지원서 내신 분들도 양력을 보자면 일단 나이가 많은 분들도 꽤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자기 성찰이나 자기 성장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수님 공부 재밌으신가요? 이쯤에서 드는 질문. 과연 교수님은 공부를 재밌어 할까? 그게 내가 최근에 이번 주에 이제 발표할 어떤 그 논문 때문에 새벽에 5시에 그때 새벽 5시에 이게 내가 진짜 새벽형 인간이란 걸 깨달은 게 5시부터 7시까지가 가장 집중이 잘 되더라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면 너무 피곤해 하루가. 집중을 너무 하고 안 나면. 맞는 거 아니에요? 하루의 집중량을 모조리 그렇지. 그때 다 네. 몰입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성과물은 굉장히 좋은 거지. 근데 그런 몰입을 거쳐서 어떤 이제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야. 내가 여태까지 썼던 다양한 논문들에 그러니까 사실 세희 너도 그렇겠지만 알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잘 썼다 못 썼다 네. 의미가 있다 없다. 근데 이번에 썼던 그 글은 내가 스스로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 성취감이 결국 재미로 환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요새 공부가 좀 더 재미있어지는 상황인 것 같아. 이 방송을 들으시는 자대생들에게 어떻게 뭐 특전 같은 게 있나요? 자대생이 만약에 이제 대학원에 자대생 입학 아니, 뭐 원서를 당연히. 넣었다. 장학 혜택. 경희 동문 장학 그렇죠. 네 20%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듣는 학생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건 일기로서의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입학 원서 낸 사람들은 내가 매번 뽑아가지고 꼼꼼히 읽어보면서 어떻게 알았지? 우리 대학원 홍보도 안 했는데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미 우리과 출신이 한 3명 지원했더라고요. 근데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야.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전혀 우리하고 직접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상태로 지원했을까 그런 궁금함이 생길 정도로. 근데 이제 일기는 마치 장남 장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우리에게 이 사람들이 졸업해서 멋진 사람이 되어야 그 다음 사람들도 추천될 수 있을 네. 거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일기로서 아마 우리와 평생 가는 사제간이 되지 않을까 일기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그분들이 이 팟캐스트를 듣고 있으면 되게 뿌듯해 하긴. 그러니까 우리를 알아봐 주셨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냐면은 일기 분들한테 무조건 듣게 하는 거예요. 그쵸. 듣게 해가지고 시험을 치게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누군지. 그러게요. 뭐 그거야 뭐 교수님께서 아니, 그리고 뭔가 잘 그런 거를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뭔가 이 팟캐스트를 듣고 입학 원서를 써. 그런 거 만들어 주시면 안 되나요? 자기소개서에 팟캐스트를 듣고 뭔가 쿠폰 같은 것처럼. 감명 깊었다 이러면 논문 지도 1호권 약간 그런 거. 네, 그런 거 안 되나요? 그 논문 지금 얘기를 했는데 논문 지도에 대한 기대가 커요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버대니까 오프대보다 그 논문 지도가 조금 덜 그 긴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우리 사이버대학의 다른 그 전공을 보니까요. 아까 내가 화상으로 강의하는 거 보여줬잖아. 네. 화상으로 지도를 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멀리 산다거나 그러면은 드문드문 온다거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무 때나 아무 애니타임. 그래서 막 새벽 1시까지 논문 지도하다가 집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학생이 많으면 무섭네요. 그 굉장히 보면서 무섭습니다. 화면에다 그 대학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논문을 띄워놓고 이제 빨간 줄 그어가면서 설명하는 거야 같이 보면서. 정말 무섭네요. 이 강윤주 교수님의 빨간 펜을 이게 안 당하신 분은 이게 저 당해봤거든요. 네, 저도 강의사에서 예전에 저 당해봤거든요. 너무
무서워요, 이게 여러분. 살이 우두두두 떨려요 이게 되게. 이 그 방송을 정도 듣고 아니지. 있으신 분들은요. 야, 내가 이 막말도 안 어서- 했고 욕도 어서 안 도망치세요. 했잖아. 도망치세요. 네. 안 돼요. 아 그렇습니다. 네, 빨리 이제 네 마무리 끝냅시다. 이제 네. 네, 빨리 끝내야 될 것 네, 같아요. 빨리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 교수님 모시고 얘기 듣다 보니까 오늘 시간이 또 금방 지나갔어요. 네. 마지막으로 어떻게 좀 기대감 한마디 할까나? 마지막 찬스 널 잡아버리겠어 이런 사람이 오면 좋겠다. 아, 구애 멘트 그런 거. 후회 멘트. 요즘 입시 기간이잖아요. 아니 근데 솔직히 가능성으로 볼 때 나는 이 팟캐스트를 듣는 사람이 대학원에 지원할 가능성이 좀 낮지 않니? 이건 재학생들이 많이 듣지 않니? 그러니까 쿠폰 찬스를 써야 그러니까요. 된다니까요. 쿠폰 찬스. 네, 이 팟캐스트를 듣는 사람은 뭔가가 있다. 우주의 기운이 있다. 네, 이런 우주의 거. 기운이 너 있다. 너무 자본주의적인 거 아니야? 실망이야. 빨리 깊다. 끝냅시다. 우리 빨리. 그러니까 대학원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 준 건 나는 매우 고맙고 역시 성숙한 학생회장의 태도, 두루두루 살필 줄 아는, 그 조망할 줄 아는 학생회장의 태도, 아유, 자세 그럼요. 좋습니다. 네. 아유, 그런데 이제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김다빈 예를 들어서 김다빈 같은 경우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니 교수님 왜 저희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원 주임 교수가 됐다고 해서 대학 학부를 떠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 대학원과 학부의 연계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뭐 MT를 같이 간다거나 아니면은 대학원을 다니는 사람이 여유가 된다면은 또 그 학부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스터디 지도를 하는 일종의 멘토 역할을 한다거나 그런 식의 한 식구로서 같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대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대학원이 생김으로써 우리 학부의 교육 과정에도 아마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대학원이 있는 학부의 학생으로서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대학원에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론은 대학원에 들어오세요. 네. 너는 과정을 안 듣는구나. 과정이 중요한 거야. 그렇죠. 결과가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를 가리킨 보람이 이거란 말이냐? 네 오늘 이 추운 날 옥수동 강라임 씨를 강라임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한 6번째 팟캐스트였고요. 아무튼 대학원에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대학원 입시 홍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다들 뭐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다들? 나 하고 싶은 말 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아직 26일 특강에 갈까 말까 고민하는 분은 꼭 와주셨으면 해요. 백기영 선생님 진짜 좋으신 분이거든요. 특강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다들 오시죠? 다빈 씨는 오시고. 네, 저 갑니다. 네, 두 분은 오시나요? 안 오시죠? 왜 고개를 떨구시는지 눈 좀 똑바로 쉽지만, 봐주시죠. 네. 저기 참고로 그 강의를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백기영 선생님하고 제가 대학 동문입니다. 독일 대학 동문. 근데 한국에서 만나신.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알았지. 같은 동네에서 거주했으니까. 오. 근데 사실 독일에서는 뭐 그분은 이제 아티스트로 활동했던 그 대학을 다닌 게 아니라 그분은 일종의 아카데미 예술 아카데미를 다니셨기 때문에 못 뵀지만 이번에 이제 예술가 창업 때문에 만나 뵈서 인터뷰를 했는데 나도 뭐 그 말로 하자면은 그렇게 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백기영 선생님의 그 정말 해박한 지식 그리고 그걸 논리적으로 풀어가시는 정말 어디에서도 끼어들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절망감이 한순간 나를 덮었다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듣고 있으면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엄청난 흡입력이 있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박세희 학생회장이 추천한 것처럼 그 특강은 놓치시면 네. 일생에 땅을 치고 근데 후회할 땅을 겁니다. 치고 후회할 거예요, 진짜. 맞아. 그래, 두 사람 후회할 거야. 그러니까 후회할 거야. 네, 꼭 와요. 저주한다. 네. 다빈님이 대신 출근해 주세요. 네? 잠시 안 들려. 뭐라고?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강현주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또 급 섭외에도 갑자기 나와주신 쩌리 게스트 두 분께 댓글 요정고 댓글 소녀와 비선 실세님께 무한한 감사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네, 네. 안녕.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 덜 힘들었을까 너는 울고 있다 참고
웃음 온 세상 물들이고 있다. 보고 싶다 안고 싶다 네 곁에 있고 싶다. 아파도 너의 곁에 잠들고 싶다.